네, 여러분들 오늘 심층분석에서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먼저 어이없는 뉴스.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국회 탄핵안 투표할 때 국힘당의 김상욱이가 이거 내라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비상계엄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탄핵 찬성을 하기 위해서 기어 들어왔다가 반대표 던지고 그 다음에 탄핵 찬성을 했죠. 제가 국힘당 애들은 믿지 말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응? 비상계엄은 위험이라고 떠들던 김상욱이가 내란죄는 따져보재요.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러니까 국힘당 애들인 거야.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그러면 내란죄가 해당되는 건데 내란죄는 따져보재. 그냥 이런 애들은 그래서 국힘당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랑은 상대를 하지 마. 갑자기 뭐 우리한테 조금 잘해준다 그래갖고 뭐 박수 쳐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래서 절대 제정신 박힌 인간들은 국힘당을 지지할 수 없고 제정신 박힌 인간들은 국힘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자체가 도라이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근데 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야 되냐면 노상원의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갖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간인의 지시를 받은 정보사령관. 이거는 왜 제가 소개시켜드리자면 검찰이 수사를 엄청 잘해요. 우리는 검찰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검찰에서 손을 떼라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모두가 또 속았어요. 검찰에게. 잘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검찰에 속았어요. 또 왜 그러냐. 김용현이도 야 공수처로 갈까 경찰로 갈까 검찰로 갈까, 야 아무래도 검찰이 좀 우리 편이지 않겠어? 그래갖고 김용현이가 셀프로 검찰에 갔다가 그냥 잣댔죠 지금. 그나마 경찰이 나을까 공수처가 나을까 검찰이 나을까 경찰이 나을까 재다가 검찰이 아무래도 윤석열 식구인 줄 알고 갔다가 바로 구속당하고 김용현이 공소장에 윤석열이가 우두머리가. 이거 보니까 야 우리가 처음에 김용현이가 검찰을 찾아갈 때 야 이거 검찰 새끼들 이거 뭔가 짠 거다 라고서 의심의 눈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권을 전부 공수처로 넘기라 난리를 쳤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검찰이 엄청나게 수사를 잘 해놨어. 그쵸?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또 다 이게 당황스러워요 지금. 오히려 공수처를 믿었더니 공수처가 사실상 빙다리 핫바지가 돼버렸고.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거 문상호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들 이번에 계엄의 주요 역할을 했던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 할 것 없이 검찰이 다 조져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경찰, 공수처, 검찰 이거 다시 3명 다 손잡아야 된다. 이제는 손잡을 필요도 없고 공수처는 아예 빠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내일 오늘 6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8일 김건희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최상무기가 그 반대 거부권 행사했던 농업사법과 국회법까지 해갖고 총 8건의 거부권 법안을 재의결합니다. 저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략적으로 하자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뭐 명태균 김건희는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정권 잡은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오히려 통과시키면 김건희는 반 죽어요.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못 나옵니다. 그쵸? 김건희 특검법 이제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요번에는 뭐냐,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제는 내란 특검과 헌재 탄핵 심리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특검 지금 여러분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윤석열 날라가면 알아서 이제 조기 대선되고 조기 대선 난 다음에 우리 정권에서 김건희 특검하면 반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진짜 김건희를 위한다면 윤석열 지금 특검을 받아라. 응? 지금 특검을 너 받지 않으면 김건희 얼굴 흘러내려도 걔 못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하여튼 내일 모레가 되게 중요하다. 이쪽에서 뭐 양곡법 이런 거 아쉽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뭐 국회법이나 양곡법, 농업사법, 국회법 2개, 농업사법 이런 것들 우리가 아쉽지만 정권 바뀌면 우리가 다 여러분들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하고 내란 특검에 윤석열을 사형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쪽에 우리가 모든 힘을 역량을 몰아 넣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칼을 겨눴어요. 뭐냐면 지금 내란 특검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조사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지난 12월 30일 날 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국정조사가 내란 국정조사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게 아마 구치소 청문회가 이제 열릴 겁니다. 구치소 청문회가 언제 열렸었냐면 박근혜 때 그때 안종범, 박근혜, 최순실 전부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이것들이 국회에 국정조사한다고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구치소에 가갖고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거에 버금가는 구치소 청문회가 굉장히 크게 열릴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의 주요 범죄자들의 주요 종사자들 김용현 지금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전부 검찰이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검찰은 김건희한테 찾아가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콜검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은 구치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가 숨어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조만간 윤석열이도 왜 그러면 국정조사에 윤석열이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곧 갈놈이잖아요. 윤석열은 곧 갈놈이잖아. 그럼 어차피 윤석열이가 구치소에 있던 나머지 다 모여 있으니까 민주당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청문회, 국정조사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거 있어서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간사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민주당의 저 하바리 새끼들이랑 갈라치기 새끼들이 한다는 소리가 김승원이 잘하고 있는데 정청래 계속 욕하는 새끼 저 열민당 하바리 충들 있잖아요. 그쵸? 돈 탐사충들이랑 저 새끼들이 정청래 늘 욕하면서 정청래가 김승원을 날리고 박범계로 심었다. 수박 박범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법사위 간사의 박범계를 임명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에 보직 이동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강화한 겁니다. 그 법사위를 강화했다는 게 뭐냐면 법사위에 김승원, 전현희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건태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김승원, 전현희 의원은 정무위로 옮겼고요. 이건태 의원은 국토교통위로 옮겼고 정무위에 있던 조승래, 천준호 의원은 각각 국방위, 복지위로 옮겼는데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대신 법사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 기존의 법사위의 여러분들 법사위 간사는요 원래 재선급이 하는 거예요. 간사는 재선급이에서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에 간사를 했었어요. 근데 4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 법사위에 간사로 간다는 것은요 이제 법사위가 탄핵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사 4선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간사를 하겠냐고요. 그쵸? 4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 간사를 하는 건 급이 안 맞잖아. 근데 왜 그러냐? 민주당이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사위 간사에 그리고 정청래가 소추위원장, 그 다음에 간사에 박범계. 왜냐면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리고 판사 출신이잖아.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다 보면 굉장한 인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 박범계 의원이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오해가 없어서야 돼요. 오히려 박범계 의원이 딴 맘을 품었다 그러면 법사위에 간사를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 위원장급이잖아, 4선이면.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민주당 법사위가 좀 약하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사로 오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얘기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근데 지금 공수처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이 2박 3일 동안 공수처를 응원하면서 윤석열 체포를 기다렸던 많은 시민들에게 공수처는 시민들의 분노를 그리고 윤석열에게 예의를 지킬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켰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이 여러분들 영장 집행할 시간을 하루 준 게 아니죠. 거의 일주일을 줬잖아요. 일주일을. 예? 영장 하나 달랑 들고 단 한 번 시도하고 나서 오늘 경찰한테 우리 못하겠으니까 니네가 우리의 권한을 이름해 줄게. 니네가 가갖고 체포해. 더욱더 괘씸한 것은 1차 영장 집행이 실패했으면 바로 경찰한테 넘겨주든가 주말 시간 끌다가 하루 남겨놓고 어젯밤에 이거는 저는 저는 공수처장을 윤석열이가 임명할 때부터 그냥 제가 눈을 얘기하는 거죠.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다. 공수처를 강단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얘는 우유부단하고 그 어떤 결정도 못하는 그런 자를 윤석열을 배신하더라도 제대로 배신하지 못할 인간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남동의 우리 키세스 시민들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공수처를 응원하면서 윤석열 체포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에게 공수처는 정말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더 쪽팔린 것은 준비 없이 영장을 청구를 했고 전혀 체포할 의지도 없이 퇴각을 했고 책임도 없이 하루 남겨놓고 경찰에게 일임을 하는 이런 몰상식한 짓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상 여러분들 좀 따져보면요. 검찰이 윤석열 내란 사건을 딱 일으키자마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때 우리가 검찰은 저런 놈들이 아닌데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검찰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빨리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했냐면 5일날 김용현이가 지발로 들어가갖고 검찰은 바로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비상계엄이 12월 3일날 있었는데 12월 5일날 바로 김용현이를 출국금지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김용현이가 뭔가 있겠지. 쟤네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있겠지. 수사하는 척 하겠지 하면서 검찰에 셀프로 기어 들어가니까 바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검찰은 발빠르게 했고 경찰도 발빠르게 검찰에 뒤질세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바로 구속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펼쳤죠. 지금 되돌아보면 공수처는 제일 늦게 민기적거리다가 8일 뒤늦게 거의 내란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넘어서 검찰과 경찰 사건을 이첩을 요구합니다. 느닷없이. 그렇잖아. 이미 검찰은 막 잡아놓고 구속하고 여기서 영장 청구하고 다 조사해갖고 이만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한 일주일 뒤늦게 공수처가 갑자기 경찰, 검찰 우리한테 사건 이첩해.
그러니까 결국 경찰은 윤석열과 함께 5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과 함께 다른 2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윤석열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이죠. 검찰이 넘긴 거는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박안수 군 지휘관들을 구속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구체화했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제가 넘겼다는 게 아니라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은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공수처에는 윤석열 사건을 넘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 너네들에게 왜 그러면 내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라는 어떤 사건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윤석열 사건은 네가 해라 그러면서 공수처에 넘겨 국가수사본부랑 공수처가 공조본을 꾸리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수사를 하라고 해준 거야 사실 검찰이. 그랬는데도 얘네들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 여러분들 진짜 공수처 빼고 이번 내란 사건 수사 잘했어요. 검찰은 김용현이를 구속시키면서 김용현이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표시를 딱 해놓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라고 이미 명시를 해놨죠. 경찰은 뭘 잘했어요, 여러분들? 경찰은 뭘 잘했습니까? 검찰이 놓치고 있던 노상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검찰이 생각지도 못했던 노상원이를 압수수색하다가 노상원이 수첩으로부터 블랙요원을 찾아낸 게 경찰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정보사가 깊숙이 개입돼 있고, 거기에는 윤석열과 여인영 방첩 부대들의 활동, 거기에 성관이 침탈, 요인 암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경찰도 한 건을 했죠. 우연히 노상원을 압수수색을 하다가 노상원이 수첩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것들을, 그래서 검찰은 김용현이의 어떤 구속을 하면서 나머지 주요 군 관계자들을 구속시키면서 제대로 수사를 했고, 경찰은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 거기에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이를 하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내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랬는데 이 사건들을 전부 공수처가 갖고 오라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제일 한심한 게, 여러분들도 욕을 하면 끝도 없지만 경호처의 저항이 저렇게 클 줄 몰랐다. 지금 여러분들 공수처의 변명이 딱 2개입니다. 최상목이 협조를 안 해줬다. 경호처가 저렇게 세게 저항할 줄 몰랐다. 이게 말입니까? 응? 이게 말이냐고. 최상목이가 협조 안 하면 체포를 못 하는 거야? 응? 거기에 당연히 경호처가 저항할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럼 순순히 대통령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면 정말로, 얘네들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 윤석열이랑 오동훈 공수처장은 여러 가지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 이상 공수처장이 저런 내란 수괴범한테 1차, 2차, 3차 소환장을 날릴 리가 없죠. 안 그래요? 즉시 체포했어야죠. 즉시 체포하고 즉시 뭐든지 영장 집행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무슨 내란 수괴한테 무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이야? 뭐 1차 소환, 2차 소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심한 게, 어떤 체포 영장을 실패하더니, 아니 난 진짜 열불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3일날 집행 갔다가 회군했잖아. 그럼 발빠르게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경호처가 저렇게 저항할 줄 몰랐으면 바로 경찰한테 넘기든가, 검찰에 협조를 구하든가. 왜 주말까지 꽉 쥐고 있다가 20시간도 안 남았던 어제 밤에 갑자기 우리 체포 못하니까 체포 영장 자체를 포기하면서 왜 그 지랄을 했냐 이거죠. 주말에 왜 들고 있었냐 이거야. 난 이게 나는 가장 괘씸하다는 거야. 주말에 왜 들고 있었냐? 응? 정말
이 폭설에 눈비를 맞으면서 공수처를 기다렸던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수처 결국은 오늘 이제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고백을 했죠. 최성목이 협조를 안 해줬다. 두 번째, 경호처가 너무 반발이 심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제2첩을 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제2첩을 하겠다. 그럼 뭐하러 가져갔냐고. 응? 지금이라도 제2첩을 해야지. 응? 그러다가 경찰이 니네가 체포해줘 라고 하니까 경찰이 싫어! 안 돼!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안 돼! 그냥 공조를 유지해. 우리가 체포할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는 지금 경찰이 공수처가 체포를 너네한테 일임하겠다라고 하니까 공수처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법 조항도 모르더라고요. 2020년 검찰개혁법에 민주당이 만들었던 검찰개혁법에 그게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지휘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서 사실상 경찰이 현장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 지금 경찰의 입장이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괜히 자꾸 논란만 만드니까 공조는 계속 유지하자. 그 대신 우리가 체포는 일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지금 의지가 불끈합니다. 경찰은 지금 체포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고 공수처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욕심부렸거든. 야 그래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도 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 되면 내가 부탁하면 나와주시겠지 한 거야. 응? 이 멍청한 오동훈이가 법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동훈이는 혼자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대통령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얘는 그냥 간 거지. 윤석열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일임을 했지만 경찰은 법적인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냥 계속 공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요. 첫째, 공수처는 수사 의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잡을 마음이 있었으면 현장에서 경호처장 체포하고 그렇죠? 경찰은 체포하자 그랬잖아요. 공수처 검사가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하나 물어봅시다.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철수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그걸 왜 공수처가 책임지냐? 나 하나 물어보자고. 설사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다가 경호처랑 공수처랑 경찰이 총기를 난사하고 뭐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치자. 그걸 왜 공수처가 책임을 져? 공수처가 부정한 법 집행을 하러 들어간 거야? 아니잖아. 법원에서 허가된 정상적인 헌법 집행을 하러 갔는데 경호처가 상위법인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한 채 경호처법으로 저항을 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윤석열 책임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어딨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예 그냥 무책임하고 수사 의지가 없어서 그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개 쪽은 공수처가 사실상 이번에 윤석열 체포 실패하면서 잔뜩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 줬다가 경찰에게 이제 도저히 야 우리 능력 안 돼 니네가 좀 마무리 좀 해줘 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도 거부를 했죠. 근데 경찰은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동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우리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동훈이 임명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 어떤 인맥을 동원하거나 얘에 대해서 철저히 봤을 거예요. 유일하게 대통령을 때려잡고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검사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오동훈이거든요. 공수처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성깔 있는 사람 절대 시킬 일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보면 무능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존재감 없는 사람을 안 치는데, 얘네들이 뽑은 기준이 존재감 없는 사람을 앉혀놨는지 안 앉혀놨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사람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어떤 놈인데요? 지가 검찰을 장악해갖고 여러가지 지 마누라 사건부터 해갖고 전부 무혐의 처리해야 되는데, 공수처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접수되면 진짜 공수처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 검찰도 잡아갖고 조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보면 처음부터 그냥 무기력한 애, 무능한 애, 존재감 없는 애를 공수처장으로 찾다 겨우 오동훈이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오동훈이에게 우리가 처음에 공수처니까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걸었던 게 윤석열이 어떤 놈인데, 김건희가 어떤 애인데. 그 다음에 공수처가 여러분들 이제 체포영장 기한 연장해서 법원에 영장 재청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기한은 다시 받을 겁니다. 기한은 다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허가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오히려 법원이 경호처가 막을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줬는데, 법원은 정상적인 영장을 발부해줬고 그 영장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게 공수처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을 법원에 시간을 다시 뭐 일주일이든 영장 청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 보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이게 오동훈이가 처음부터요. 처음에는 막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를 했다. 응? 처음에 막 공수처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법사위에 나와 그 증언을 할 때 막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욕심을 부렸다가 개망신을 당했죠. 응?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경찰이, 여러분들 경찰이 지금 의지가 굉장하다고 제가 만큼 얘기했죠.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의지가 불타냐? 먼저 여러분들 경찰을 제가 비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권력기관들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은 왜 윤석열 체포와 내란범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찰청장 자리 비어있죠. 서울청장 자리 비어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경찰이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정권 교체는 눈에 불 붙듯이 뻔하죠. 그렇잖아. 지금 어디에 충성해야 될지 경찰은 아는 거지. 응? 누가 봐도 윤석열에 충성하다가 조지혁 지금 구속돼 있지. 김봉식이 구속돼 있지. 이번에 수사 잘하면 조기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면 이 사람은 바로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경찰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군과 경찰이 어떤 반란수계라는 오명을 벗고 경찰은 오히려 지금 경찰 지금 경찰청장 권한대행, 이 사람 요즘 누가 봐도 이 사람 나중에 경찰청장감 아니에요? 최상목이가 청와대 용산 관저 경호에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싫어. 왜 안 했냐고 딱 물어보니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거를 주변에서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니까 나는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내란 수괴와 공범이 되는 것은 경찰 30만 경찰에 대한 모욕이잖아. 그러면 지금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바로 조지호 잡고 김봉식 잡고 대가리들 다 지금 공석이야. 지금은 여기서 윤석열 때려잡는 애는 여러분들 영웅이 되는 겁니다. 다음 윤석열 체포하는 사람은 바로 경찰청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승진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경찰은 검찰이 하지 못하는 일, 공수처가 하지 못하는, 사실 영웅, 민주진영 안에서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온 거잖아요. 그 경찰이, 여러분들 누가 봐도 경찰이 바보가 아니잖아.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윤석열은 탄핵될 수밖에 없고 새로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지금 한 달 한 20일? 우리가 지금 막 답답하고 그래도 한 달 20일이면 윤석열 탄핵 심판은 절차가 끝납니다.
응? 2월 달 안에 나오니까. 그럼 경찰이 굳이 망한 정권에다가 줄 서갖고 윤석열 사수하는데 뭐하러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경찰을 요즘 보세요. 경호처장이 불법 지시하는 거 현장에서 체증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응? 지금 경찰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박종훈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더 나아가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특수공무집행방으로 전부 입건했습니다. 다 대가리들이잖아. 그치? 다 대가리들 잡으면 영웅이죠. 응?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경찰이 지금 경호처에서 일반 사병들 동원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경찰이 오늘 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병들을 동원해서 앞에 그 병풍 세웠다는 것을 다 체증했다. 임금 부대 두 곳이다. 이 임금 부대 두 곳은 어디냐면 수방사 55 경비단이랑요 33 군사경찰 보호대예요. 군사경찰 경호대. 예. 이 두 병사들이 자기네들이 다 체증해놨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경호처는 자기네들은 일반 사병을 지금 윤석열 지키는데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후방의 근무로 전환했다라고 입장을 고수하는데 경찰은 웃기지 마라. 우리가 체증 다 했다. 일반 사병들 한 거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여러분들 2차 집행에서는 무조건 체포한대요. 경찰 특공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경찰에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 경찰의 진짜 체포 전문가들은 누구야? 경찰 특공대는 사실 여러분들 막 경호하고 구조하는 거지. 스와트 이런 사람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전투병이잖아. 형사기동대야. 경호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형사기동대야. 이 형사기동대는 체포할 때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알잖아. 형사기동대가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찰 특공대나 스와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투부대잖아. 근데 이 형사기동대는 마동석 같은 애들 200명 갔다고 생각해봐. 어이, 네가 경호처장이요? 뻥 치고 체포해버리고. 형사기동대가 다 동원되면요, 형사기동대는 여러분들 왜 제일 무섭냐? 체포 경험이 각 경찰에서 베테랑들만 오는 거야. 그치? 베테랑들만. 체포하는데 베테랑들만. 딱 가자마자 경호처장이나 대가리들부터 확 뛰어갖고 수갑 채워버리고 탁 잡고 그 다음에 외곽 방어들, 그렇잖아? 총기 꺼낼 때 경찰 특공대들이 딱 겨누고 요렇게 지금 현재 4명 박종준 경호처장 외에 지금 이건 상대인 4명들을 전부 하고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형사기동대가 다 체포해요. 여러분들 보면 예전에 우리 그 경찰청 아저씨들인가 뭐지? 경찰청 뭐 있잖아, 봉고차 타고 맨날 뭐 야구 방망이 그러고 막 조폭들 싸울 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 2차 영장 집행할 때는 경호 윤석열 뿐만 아니라 경호처도 가차없이 체포하겠다. 이 말이 너무 웃겼어. 경찰 2차 때는 윤석열 뿐만 아니라 경호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가차없이 체포하겠다. 경찰 특공대는 여러분들 경찰 특공대는 왜 중요하냐면요, 저것들이 혹시나 무기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경찰 특공대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저격수가 있어요. 저격수가 있어요. 스와트뿐만 아니라 경찰 특공대는 저격수들이 있어서 싹 밀고 들어가면 누가 총기 꺼내나 딱 보고 있다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진짜 관저에 있는 건 맞냐? 그쵸? 윤석열이 관저에 있는 건 맞냐? 이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도망가서 합참 뭐 어디 벙커에 숨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윤석열이가 삼청동 안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셋째, 윤석열이가 용산 집무실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응? 이게 여러분들 왜 윤석열 찾는 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의 정보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경찰의 정보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동할 때 경찰청에서 이미 대통령의 이동 동선을 다 알고 길 터주고 해갖고 경찰이 대통령 외곽 경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몰래 벤치 타고 가도 이미 경찰청 CCTV는 VIP 어디를 위치 이동한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몰라서 합참 그 다음에 용산 관저 여러 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는다. 무슨 수도통합병원에 가갖고 몰래 당뇨 치료를 받는 척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압수수색. 이번에 관저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관저 없으면 바로 수통 그다음에 합참 용산 다 잡겠다라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왜 경찰은 이렇게 수사 의지가 있을까? 검찰과 다르죠. 검찰은 국힘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아무리 이번에 검찰은 내란 사건을 수사를 잘해도 검찰은 무조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수사권은 박탈당하죠. 경찰은 이번에 수사를 잘하면 수사권을 자기네들이 영원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국힘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검찰은 수사권 박탈될 수밖에 없잖아. 이번에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경찰에게 수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 여러들이나 민주당이나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나 사회적 우려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경찰은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는 걸 알죠. 경찰 수뇌부들, 경찰의 우리나라 사실 경찰이 윤석열을 다 보호해주고 여태까지 계엄령도 경찰이 협조가 없었으면 국회 출입을 막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찰은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또한 최상목의 대통령 관저 어떤 병력 지원도 거부했고 그거를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경호처나 또는 그 국힘당의 사람들에게 맞서서 항명 아니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상목이 얘기하고 1부 마치고 잠깐 이어서 쭉 갈게요. 지금 한간에서는 최상목이가 대통령 놀이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조선일보나 여기저기 대한민국의 언론들 이 수구 세력들은 최상목만큼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뭐 경제 대통령 막 이런 거 경제 권한대행 이걸 되게 막 부각시키죠. 그래서 이창동 한은 총재나 이복헌 금감위원장도 최상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피아의 나라, 삼성공화국 그런 순리가 맞는 것이죠. 근데 최상목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오늘 최상목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 6일날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엽니다. 제가 좀 최상목이한테 듣기 싫은 얘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듣기 싫겠죠. 대외 현안 경제 간담회 이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롭게 들어올 텐데
앞으로 우리가 대외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라는 사실상 트럼프의 리스크를 현재의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의 간담회예요. 응?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 환율이 1,500원 정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 환율이 올라가면 뭐 수출하는 기업들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원래 뭐 1,200원 할 때는 이걸 수출해 갖고 $1 받으면 1,200원이지만 뭐 1,500원을 벌어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 그렇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다 보면 여러분들 수입 물가가 비싸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석유예요. 석유. 우리 일상생활에서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죠. 우리가 석유하면 휘발유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자동차 뭐 기름값 이거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어떤 공장 설비 어떤 재료 이런 거 만들 때 석유가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휘발유 값이 12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먹거리 생필품 거기에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수입 원자재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부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화가 똥값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나라가 잘 나가면 돈 가치가 떨어질 일은 없겠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리스크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거에 반해서 어떤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불확실성과 윤석열 리스크가 지속되니까 우리나라의 국채 가격이나 어떤 외국인 투자금들을 회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2019년 이후에 가장 적게 지금 남아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외환 쌓아놨던 외환 보유고를 투입을 해갖고 지금 환율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쏟아붓다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자면 경제라는 거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기본이 여러분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의 기본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데 트럼프가 취임해서 코리안 리스크, 즉 트럼프 리스크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으니까 트럼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수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트럼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의 대비를 하면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수예요. 근데 윤석열 리스크는 뭡니까? 이건 변수입니다. 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목이가 지금 가장 정신줄 놓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리스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겪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조정을 하면 돼요. 윤석열 리스크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불확실성을 탄핵 또는 체포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우리나라 환율이 변동을 하고 국채 가격이 지금 점점점 뭐 낮아지고 제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최상목이가 맘만 먹으면 윤석열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엉뚱하게 경제를 지키고 싶다면서 윤석열 리스크는 냅두고 윤석열 리스크에는 침묵을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지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최상목이나 우리나라 이 모피아들이 하는 짓들이 왜 바보 같은 짓이냐면요. 정치와 경제를 뗄 수가 있을까요? 응? 정치와 경제를 절대 뗄 수 없죠. 근데 마치 최상목이는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라. 나는 경제부총리다. 나는 경제만 신경 쓰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정치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치가 일련의 일들을
차근차근 뭐 5월에는 그러니까 12월에는 예산이 통과되고 3월에는 국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조기 추경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딱딱 정치권의 일련의 사안들이 예고돼 있을 때 경제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가 대응 방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치권의 불확실성이니까 경제도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같이. 정치와 경제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마치 계엄 선포한 다음에 30분 만에 여러분들 400원이 올라요. 환율이 1420원인가? 1403원이었던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원달러 1달러당 원달러가 뭐냐면 1403원이었는데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를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 1444원. 말이나 됩니까? 400원이 올라 버렸어요. 응? 40원. 40원이 올라 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날 뭐 코인 폭락하고 주식 폭락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6개월간 여러분들 막 그날 계엄령부터 막 팔아 제낀 주식은 3조가 넘어요. 3조가. 하여튼 최상목이가 대통령 노릇을 하려 그러면 경제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무너진 정치의 헌정 질서를 먼저 바로잡는 게 맞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진짜 경제를 제대로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지금 최상목의 몫이다. 그 최상목이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딱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면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민주당에게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바로 민주당에게 상설특검을 보내야 되고 국회로 송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지금 윤석열 경호처를 바로 제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누가 봐도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를 외면하고 그런 놈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스크 아닙니까? 응? 지금 경제부총리 경제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응? 무조건 내 권한이 아니다. 응? 내 권한이 아니다. 무책임이죠. 권한 밖의 일이다. 월권이죠. 원래 무책임과 월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응? 근데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지금 이런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예요. 지금 민주당이 좀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경호처장을 지금 직위 해제시켜라. 누가 봐도 경호처장은 정상적인 애가 아니죠. 경호처장은 물론 경찰 출신입니다. 박종준이가 경찰 출신인데 두 번의 한 번은 공주에 새누리당의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공주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세종 두 번의 여러분들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에 도전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응? 얘는 단순한 경호처장이 아닌 거예요. 현재의 국정 상황을 자기 정치 논리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쵸? 정상적인 경호처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당 전신 국회의원 배지를 달라 그랬던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딴 일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이 박종진이를 내란 수계에 부역하는 누가 봐도 얘는 내란에 지금 입건이 된 자예요. 내란 입건 특수공무집행이 입건이 돼서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해야 됩니다. 응? 경호처장, 경호차장 거기에다가 또 한 명 뭐죠? 직위 이렇게 박종준, 김성훈, 이강우 경호본부장 거기에 아까 한 명 더 얘네들 다 해야 돼요. 응? 왜 해야 되냐?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했다는 자를 묵과시켜요? 큰일 날라고.
하여튼 내일 모레 내란 특검만 통과되면 진짜 아무 일 없거든요. 지금 사실 오늘 여러분들 최성모 조태열 지금 오늘 뭐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장관 뭐 알다시피 얼마 남 퇴임을 앞둔 사람이랑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근데 퇴임을 앞둔 미 국무장관도 윤석열의 계엄 지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헌법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지지한다. 변함없다. 뭐 이거는 확인을 했죠. 지금의 어떤 바이든 정부니 트럼프 정부니 어쨌든 한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냈지 한국 정부에 지지를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주요 뉴스 1부는 여기까지만 녹화. 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답답하시죠, 되게. 그쵸?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거의 정말 진영 대 진영의 거의 그 전면전을 펼쳤어요. 전면전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와 전면전을 펼친 게 12월 3일이었어요. 근데 시민들에 의해서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제압이 됐어요. 왜 제가 지치고 하루하루가 뭐 윤석열 체포가 안 돼갖고 힘들다라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싸움은요 끝이 보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윤석열이가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사실 계엄 전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땡큐였어요. 땡큐 오브 진짜 너무너무 땡큐였어요. 우리가 명태균을 잡으려고 그랬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의 완벽한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싸울 때 힘들지만 지치지 않는 거는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는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지금 체포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하고 버티고 있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 보수라고 자칭 보수라고 인간들도 윤석열은 버렸어요. 검찰도 버렸어요. 모피아도 버렸어요. 모든 게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왜 오늘 국힘당의 저 잔당 세력들이 저렇게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윤석열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국힘당 의원들도 윤석열을 버렸어요. 지금 국힘당 의원들은요. 정권은 내주더라도 내 지역구는 내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였던 40여 명의 이 내란 공범들의 면면을 보면 영남 지역과 친윤 즉 윤석열에 의해서 공천받은 인간들이에요. 얘네들 보세요. 전부 영남 출신의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윤석열이랑 같이 용산에서 근무했던 새끼들이 전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럴까? 어제 제가 잠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딱 탄핵당하는 순간 얘네들은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헌재 심판에 뭐 여기저기서 불복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들이 나오죠. 안 그렇습니다. 헌재 심판이 딱 나오는 순간 쟤네들은 윤석열과 빠르게 선긋기를 하고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으로 전환을 해요. 제 눈에는 이미 국힘당은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지키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안 싸우죠. 저 친윤 의원들이라고 하는 영남당 패거리들은 내 지역구에서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 즉 배신자 프레임을 가장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지역구에서 내가 배신자 프레임 쓰일까봐라고,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잘 보십시오. 올해 대선이 정상적으로 가면 올해 대선이 나오죠. 그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거의 90%죠. 99%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네들은 야당이 되는 거예요. 2028년 총선을 앞둘 때 쟤네는 야당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과의 공범이라는 얘기는 2년 후, 3년 후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자기네들은 배신자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지금이야 공범이니 내란 뭐 동조자니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윤석열 탄핵 때 나는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가 3년 후에 자기네들이 지역구 총선에서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3년까지는 안 가거든요, 정치라는 게. 왜 그러냐면 올해 만약에 대선이 있어갖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순간 민주당이 다 잘할 리는 없죠. 중간에 민주당도 실수를 하고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여러 반민주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민주당도 위기가 올 테고, 그러면 국힘당이 대안세력으로 떠오르고 국힘당이 사실상 어떤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하면서 총선을 유리하게끔 이끌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네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은 저 내란 공범에서 자기네들이 3년 후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하는 행동, 지금 권영세가 취임 일주일 만에 한다는 생각이 윤석열 보호에 급급하고,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고 하면서 입에 올릴 수 없는 말들을 막 과감하게 하는 이유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윤석열은 윤석열, 결국은 윤석열과 당을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나오겠죠. 벌써 여러분들 제 눈에는 국힘당은 권력 투쟁이 벌어졌어요. 왜 여러분들 갑자기 윤상현이가 정광훈 태극기 부대 무대에 올라서 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 정광훈 극우들과 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왜 낼까요? 윤상현이가 대권 후보를 도전하는 거죠. 윤상현이는 대권을 노리는 거예요. 나경원이도 저기에 수도권이면서 왜 나경원이는 저기 올라갔을까요? 대권을 노리는 거죠. 왜? 결국은 정광훈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당내 선거가 좌지우지되니까. 생각해봐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정광훈이가 누굴 지지하냐에 따라서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2등을 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윤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만 제끼면 자기가 정광훈이의 전폭적인 지지만 받으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윤상현이는 누구보다도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영남의 탄탄한 조직과 표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저쪽은 벌써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위원정당이건 여러분은 얘네들은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는 순간 결국은 국힘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8석이라는 의석이 공중에 붕 뜨게 돼요. 위원정당으로 판결이, 지금 누가 봐도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위원정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정당의 심판이 나오는 순간 지역구건 비례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2026년 총선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니 총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여러분들 왜 굉장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가짜 보수들을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하자면, 단 한 번도 민주진영이 권력을 잡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이후에 153석이라는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171석을 깔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할 때 123석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윤석열이가 스스로 똥볼을 참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 권력 5년짜리 플러스 입법부의 171석,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거의 189석을 갖고 시작하는 정부면 내란 정당, 국힘당 없는 취급하면서도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헌 빼면 다 하고 있어요. 개헌은 언제 하면 되냐? 국힘당 정당 해산시킨 다음에 개헌하면 돼요. 그렇죠? 국힘당 정당 해산시킨 다음에 개헌하면 됩니다. 응? 우리가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은 한번 해방 이후에 이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을 못한 게 한해 70년, 광복 80년을 맞은 대한민국에 80년 만에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2020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였죠. 2017, 집권 3년 차일 때 우리가 총선을 이깁니다. 그때는 민주당 반이 수박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71석이 전부 누가 더 파라냐 경쟁을 하면서 행정부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이 합쳐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발휘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네들은 몰라요. 내란 설마 우리가 위헌정당으로 정당이 해산될까? 윤석열은 딱 정당 해산되기 좋게 계엄령을 펼쳤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빼도 박도 못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설마 하면서 지금 국힘당은 지금 자기 지역구 사수를 위해서 사실상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지역구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 전체가 날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힘당이 발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 또는 한 달이라도 끌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보다 대선보다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재판의 결과라도 먼저 나오게 해갖고 사실 이재명 지금 여러분들 저 새끼들 보세요. 요번에 우리가 2박 3일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투쟁을 할 때 저 새끼들이 드디어 또 아니 윤석열 지킨다고 나온 새끼들이 이재명 구속을 외칩니다. 여기저기 똥파리 새끼들을 중심으로 이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 점점 이재명 당대표의 과거 어떤 그 욕설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틀기 시작합니다. 응?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윤석열 탄핵과는 별개로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이재명만 죽인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면 민주당은 분열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대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쵸? 자네들은 지금 윤석열을 탄핵에 왜냐면 지네들도 알아요. 윤석열 돌아오면 뭐 할 건데. 윤석열 돌아오면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나?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국힘당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지만 윤석열을 희생 삼아서 자기네들은 윤석열과 선긋기를 하고 새로운 대권 후보를 만들어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네들은 심각해요. 엊그저께 여러분들 이상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한국 평판 여론조사? 그거 여러분들 혹시 질문지 보셨어요? 한국 평판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신 분. 질문지 수준이 어떠냐? 윤석열 측에서 불법이라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정당한가요? 질문이 이따위예요. 먼저 국힘당의 입장을 먼저 소개를 해요. 질문이. 윤석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윤석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가 정당한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가 국힘당 후보가 누군 줄 아세요? 김문수. 말 다 했죠. 응? 말 다 했잖아.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가 김문수야. 그러면 말 다 한 거지.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명태균이가 했던 여론조사 방법이,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기죠, 사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데가 어디냐면 아시아경제예요. 응? 이 아시아경제는 대놓고 윤석열 빠는데 지금 뭐 혈안이 돼 있어요. 예전에 명태균이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습니까? 머니투데이가 의뢰를 했죠. 저는 언론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누가 봐도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직접 자기가 중앙선관위 홈피에 들어가서라도 여론조사가 어떤 질문 조항들이 있었고 찾아보면, 야, 이 여론조사는 개판이었구나 라고 하면 이거는 보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보도 가치가 없는 거를 그대로 이런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40%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거짓 가짜 뉴스인 거예요. 응?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저런 거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살아 들어오면 지지율이 회복됐다? 쟤네들은 더 큰 거를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 합니까? 심히 정치를 우리같이 맨 앞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질긴 놈. 쟤 왜 안 내려가? 일반 사람들은요,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되면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우리의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석열 탄핵시켜라고 할 때 국회에 40만 명인가 모였다라고 하죠. 뭐 주최 측에서는 200만이라고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왔습니다. 사실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남동 관저 앞에 100만 명이 모이면요, 경찰 병력이건 지랄이건요, 저건 절대 저지랄을 못 돕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한 발짝 물러있지만 저런 내란 수개가 체포영장까지 거부를 하고 정당한 헌법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자체가 헌정질서 문란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면, 사실 윤석열 한남동 관저 앞에 10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한 전철역 3개 지역이 모두가 막힙니다. 거기서 일주일만 여러분들 투쟁해봐요. 알아서 쥐지치고 나옵니다. 응? 알아서 쥐지치고 나와요. 응? 5.18 때 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3박 4일로 가마솥 갖다 놓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투쟁해봐요. 경찰도 못 건드려요. 100만 명이 모여갖고 한 3박 4일만 버티면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응? 어디 저 틀딱 새끼 태극기 부대 새끼들이 와갖고 까부니까. 응? 저는 가장 지금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애들이 달려왔죠. 얘네들은 완전 쇼죠. 공수처가 오늘 집행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공수처가 집행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자리에 40여 명의 내란 공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까지 왔을까? 정광훈이에게 눈도장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쵸? 정광훈이 앞으로 조기 대선을 하던 어떤 선거를 할 때 정광훈의 지지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번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을 이끌어가는 거는 여의도 연구소 싱크탱크가 아니라 정광훈이의 태극기 부대였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전같이 여의도 연구소의 어떤 연구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싱크탱크의 어떤 주문에 의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국힘당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확연히 드러났죠. 응? 이제는 모든 국힘당의 정치적인 승부수나 정치적인 사안은 정광훈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걸 이제 국민들 앞에서 천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오늘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 의원들은 정광훈이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저 자리에 모인 거죠. 응? 대부분 영남 지역과 대통령실 출신 얘네들. 응? 일부러 얘네들은 여러분들 윤석열 방탄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서 다음 총선 또는 대선에서 해볼 만한 싸움을 만들려고 계속 헌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헌재를 피면 얘네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보수는요 누구보다도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가짜 보수라는 게 지금 드러났죠.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응? 44명이 달려가서 응? 탄핵을 반대한다 라고 하면 응? 자,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때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 응? 떠들라고.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 체포하러 안 가는 거 알거든요. 응? 오늘 44명 땡큐죠. 응? 얘네들은 그냥 민주당이 내란 선동, 내란 공범 바로 고발 조치하면 나중에 이게 하나하나 다 쌓여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응? 이럴 바에 국힘당은 선대본부장을 정광훈이를 시키고 그냥 정광훈의 자유통일당과 합당을 해야죠. 국힘당이 영원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시대를 역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사실 얘는 극우들도 아니죠. 극우와 단절을 하고 새로운 개혁 대상들을 찾고 쇄신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본인들이 사이드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니까 이런 극우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으니까 손절을 해야 될 당사자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윤상현이 같은 애들은 홍준표 같이 여러분들 보셔도 홍준표 같이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다. 자기는 영원한 국민의 힘이다. 윤상현은 이번에 대권 출마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이번에는 뭐 오세훈이 뭐 한동훈이 홍준표 지금 정광훈 세력들이 누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정광훈과 태극기 부대는 한동훈을 죽일 놈으로 봐요. 아시는 분들 있죠? 정광훈과 지금 태극기 부대들은 한동훈이는 배신자예요 이미. 또 국힘당 안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좀 합리적인 국힘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이를 응원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윤석열을 나는 끝까지 탄핵을 반대를 했고 그러면 가장 활동성 있는 정광훈 세력들과 손을 잡아갖고 이번 조기 대선 때 자기가 국힘당 대선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놈들이 권력 싸움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얘네들의 대선 전략은 좋은 후보를 내서 대통령 즉 권력을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반대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갖고 자기네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대선 후보를 띄워서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 시켜갖고 그러면 중도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는 착각을 하고 있죠. 진해 지지층 결집은 사실상 여러분들 정광훈 부대는 사실 선거운동이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 걔네들이 선거 때 민주당 찍지 않잖아. 걔네들이 가장 멍청한 게 뭐냐면 중도가 날아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선거는 30% 중도를 누가 잡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중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0%가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30%가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중도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70%고 유보한다가 10%가 넘고
중도 중에서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불과 20% 미만인 거예요. 응? 걔네들이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응? 여권을 결집한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죠. 지금은 누가 봐도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권 정당의 면모를 하고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놈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윤석열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정권은 뺏겨도 좋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국힘당 안에 있으면서 정권을 뺏겨도 내 지역구는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늘 44명이 모인 겁니다. 근데 저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가면 공중에 다 날아가죠. 응?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응? 시간 싸움이잖아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의 심리는 2월 중심, 제가 분명히 2월 20일 안에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5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죠. 우리는 이미 대선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이제 과거 이낙연을 지지했던 똥파리 새끼들이나 국힘당의 전광훈 부대들이 벌써 이재명 당대표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게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커뮤니티나 댓글을 보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윤석열 탄핵은 이거는 시대적으로 반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윤석열 탄핵 반대는 보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얘기해 줄게요. 윤석열이 탄핵에 기각돼서 돌아오면 민주당이 죽을까요? 국힘당이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애들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에 떨어지고 결국은 돈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모피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벌들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잘 선언을 안 하죠. 여러분들은 태극기 부대랑 싸우세요. 저는 똥파리들을 잡겠습니다.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뭐 브리핑 하면서 떠드는 새끼 있습니다. 이재명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끼. 제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 똥파리들과 싸움을 전면전을 펼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민주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정광훈이나 태극기 부대와 싸우겠지만 저는 똥파리를 잡겠습니다. 이 똥파리 새끼를 잡아야만 이 새끼가 민주주의의 내분과 갈라치기를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탄핵이 딱 되는 순간 얘네들은 탄핵 불복 몇 번 떠들다가 그만둘 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 탄핵이 헌재에서 딱 선고되는 순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탄핵 선고 그날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든 정당은 대선 체제예요. 그렇죠? 민주당 여러분들 탄핵 확정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당대회 열어갖고 대선 후보 여러분들 후보 경선해야 돼요. 후보 경선 여러분들 전국 도는데 한 달 걸려요. 경선하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러면 3주 남겨놓고는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다음에 전국에 다니면서 해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응?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어마어마한 저 적폐들의 공격이 펼쳐질 겁니다. 이재명 악마와. 여러분들은 다니면서 걔네들이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야, 이재명 그거 어떻게 대통령감이 형수한테 그렇게 욕을 해? 야, 내용이나 알고 얘기해라. 나 같으면 때려 죽였다. 응? 엄마한테 그런 놈은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사연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야, 윤석열이가 그래서 잘한 게 뭐 있는데 이재명은 적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 헤쳐나갈 사람 이재명밖에 더 있어? 응? 좀 찍어보고 나중에 후회를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
2월 중순 이제 한 달? 10일 남았죠? 한 달 10일 남았어요. 탄핵 심판 여러분들 거의 다 끝났어요. 변론 기일이 끝났잖아요. 변론 준비 기일이 3일 끝났고 헌재에서 지정한 날짜에 2월 5일 날 모든 탄핵 심리를 마치고 나머지 이제 그 변론 다 요지를 마무리 탄핵 심판의 어떤 재판을 마치고 2월 5일 날 나머지는 이제 탄핵에 관해서 이제 그 헌법 재판관들이 모여갖고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누구죠? 마은혁? 그 재판관도 하면 이제 구인 체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면 이재명만 꺾으면 그러니까 쟤네들이 바라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2심 판결을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탄핵보다 일찍 나오게 해서 일찍 2심 판결을 나오게 해서 이재명을 사실상 민주지정 안에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그 안에 자기네들은 정비를 한 다음에 대권 후보를 띄워서 대선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으로 만들자.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건데 중요한 건 2심 재판이 이제 1월 23일부터 제기가 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2심이 아무리 빨라도 1월 23일 날 제기가 되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에요. 응? 아무리 빨라도. 근데 한 달 후면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의 왜 그러냐면 대선 치르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결심 2심을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이미 대선이 시작됐고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법원이 2심 판결을 대선 기간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거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건 절대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잖아. 누가 봐도 어거지를 쓰고 있지만 얘네들이 멍청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답이 없어서 헌재 재판관 앞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배울 만큼 배웠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파적으로 가면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밖에서 나가갖고 국힘당 지지자나 윤석열 지지자 아니라고 상식적인 얘기하면요 다 통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놈들이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응?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 지금 제일 웃긴 코미디가 뭐냐? 법원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 나는 체포영장을 이의 신청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체포영장을 이의 신청하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에도 없으니까 마성영 부장판사가 그냥 기각 처리를 해봤어요. 더 웃긴 건 체포영장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더니 항소를 한대요. 얘네들 그래도 다 법관들 출신들이거든요. 체포영장에 대한 항고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없는 절차예요. 그럼 왜 이러냐? 얘네들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서 이렇게 까부는 이유는요 정치적인 거예요. 응? 이거는 절대 이의 신청 역시 없는 걸 알면서도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체포영장의 어떤 그 이의 신청이 왜 없냐면요,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요 쟤네들이 체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죠? 구속영장이잖아요. 구속영장은요 당연한 구속이 만약에 되더라도 구속 적부심 심사라고 있어서 이 구속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구속 적부심 심사라는 게 있어요. 제일 코미디가 법원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할 계획이다. 응?
체포나 구속됐을 때는 적부심 심사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적부심 심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 신청과 항고까지 합니다. 응?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지금 윤석열 측에서 여러분들 흘러나오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경찰 수사에는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네들이 이제 경찰은 통제할 수가 없거든.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통해서 여태까지 경찰을 통제해 왔죠. 근데 자기가 임명했던 애들이 전부 지금 깜빵에 갔잖아. 구속됐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경찰이 내란 사건의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경찰이 제일 껄끄러운 거예요. 검찰도 내란 사건을 수사를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검찰이 지금 윤석열에게는 뭐 나중에야 검찰이 기소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경찰이 가장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어떤 딜을 시도하고 있나라는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윤석열이가 지금 경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출석 요구를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체포나 구금을 피하고 이 새끼가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제3의 장소, 윤석열이 김건희가 좋아하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서면 조사를 받으려고 꼼수를 쓰는 겁니다. 이 새끼가. 응? 체포나 구금만은 피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체포나 구금만을 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내란 사건이에요. 내란 사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윤석열이가 왜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거 법률가들이 뭐 체포영장을 뭐 이의 신청한다. 왜 그러냐면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끈 다음 최대한 시간을 끈 다음에 체포 구금은 면한 다음에 불구속 기소된 다음에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 대가리는 누구나 보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수갑차는 모습 안 보여주고 헌재에서 탄핵당하면 그 다음에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 까부는 거죠. 응? 근데 경찰이 수사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할 것 같습니까? 내란 사범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정 역사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주주의 했던 새끼가 전두환이에요. 응?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외쳤던 새끼가 가장 반민주적이었던 전두환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의 이번에 계엄령이 여러분들 저는 왜 실패했나를 좀 혼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계엄령은 확실한 실패였잖아요. 계엄령이 왜 그러면 단순히 우리 시민들이 잘 막아서 실패했을까? 물론 그것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의 계엄령 실패는 역사적인 단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단죄냐? 적어도 5.18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12.12 쿠데타라고 부르고 5.16을 역사적으로 군사 반란이라고 얘기하는 단죄를 했고, 그렇죠? 비록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당하지 않고 사면이 됐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전두환, 노태우는 살인마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 5.18의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4.19 혁명 때 그 현장에는 저는 있지 않았지만, 6월 항쟁 때 제가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 화려한 휴가, 최근에 서울의 봄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교과서나 대한민국의 평가는 반드시 군사 쿠데타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은 응징을 하고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회 앞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군들이 왔을 때 시민들은 주저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스스로들이 느낀 것이죠. 저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복되고 전어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니네는 반드시 지금 성공해도 너희들은 나중에 말로는 비참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학습효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꼈던 게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계엄군이 내 국회 본관 앞에서 있을 때 니네 뭐하냐 지금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니들이 단 한 번이라도 계엄에 성공을 해갖고 쿠데타에 성공을 해갖고 니들의 호의호식하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었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냐 한 명이라도. 전부 반란수계, 전부 학살자, 그런 오명과 그런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지금 행동은 반란군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거나 지금 우리가 반란군을 도와야 되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피를 흘렸던 민주주의에 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서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말을 안 해도 우리는 겪어보지 않고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엄령이 선포됐다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사무실로 달려가서 장비를 챙겨갖고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냥 우리 그 몸에 우리는 습득돼 있는 거야. 안 나서면 안 된다는 거.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는 거야. 나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은 모여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기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어도 아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빠르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좀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저 악인들은 거침없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마구 자기네들이 가는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제가 경호처 계속 요즘 까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호처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경호처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1000명 돼요. 되게 많죠, 생각보다. 대통령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00명 돼요. 반 이상이 경호처예요. 대통령실 안에서 한 1000명이 근무를 하는데 반 이상이 경호처예요. 근데 경호처가 여러분들 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냐면요, 정권이 교체되면 심지어 요리사까지 다 바뀌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리사까지, 뭐 행정관, 비서관, 요리사까지 싹 바뀌는데 경호처는 바뀌지가 않아요. 경호처장 대가리 빼고는 경호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호처에서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경호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그렇죠.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경호처는 박정희가 사실상 군부독재 이후에 경무대 경찰에서 관할했던 경무대를 경호실로 대통령 경호실로 만들면서 경호처가 됐다라고 이제 경호실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어떤 부처에서도 경호처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대통령을 거쳐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책임질 거야? 말 한마디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경호처와 마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경호상 취소를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은 어때요?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시면 안 된다. 찝찝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경호를 이용해서 사사건건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자기네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관들이 경호처를 통해서 물어보고, 경호처는 단순히 대통령의 신변 보호만 하는 게 아니죠. 심리 경호도 하죠. 왜? 경호처장은 대통령과 찰떡궁합이니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호처장을 제2인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때 차지철이 있었고, 전두환 때 장세동이가 있었고, 윤석열 때 김용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진짜 여러분들, 경호실이라는 말은 경찰이 대통령을 호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대통령 경호처를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소속이 바로 대통령 직속이니까. 대통령실을 경찰청으로 넘겨야 돼요.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으로 넘겨야만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넘기냐? 이재명 말기 때. 빨리빨리 넘기면 안 돼. 저 새끼들은 최대한 다 써먹었잖아. 이재명 집권 7년 차 때 서서히 이제 권력을 좀 넘겨줘야지. 지금은 보다 이제는 707까지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되면 707도 직속으로 이제 두고 더 세게 해야지. 아니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왜 우리가 혼납을 해? 저 새끼들은 다 써놓고 우리는 못 쓰면 안 되잖아. 707 예하 대한민국 특전사를 경호처에서 지휘하게 해야 돼. 특전사를 경호처에서 지휘하게 해야 돼. 그렇지? 정치 보복을 잔인하게 해야 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에게 절대 보복이라는 건 원한을 갖게 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보복이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늘 당해왔습니다. 저들에게 원한을 살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뭐 국회에 권리 뭐 이런 거 절대 넘겨주면 안 돼. 집권 말년차 때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 어제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경호처를 경찰청 산하로 돌리든가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 경호처 제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안을 발의를 예고했는데 하지마. 대선 끝나고 해. 왜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해? 그럼 우리 키세스가 지켜야 되잖아. 하지마. 조국 혁신당 너무 일러.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누가 지키라고? 이런 거 절대 하지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뭐 중요한 거 할 거냐면 헌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월달 안에 나올 수 있는 헌재 판결에 우리가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죠.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주요 사건들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헌재는 14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이제 심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14일 오후 2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5차례의 변론 기일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5차례 변론 기일. 여태까지 했던 거는 변론 준비일. 그리고 수명 재판관들, 그 정영식과 이미선 재판관이 어제도 잠깐 설명,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명 재판관이라는 것은 요점 정리하는 사람들. 8명을 대신해서 정영식과 이미선 재판관이 나와서 요점 정리. 우리는 계엄령, 포고령에 문제가 있다. 2번 계엄령은 정당했나. 3번 국회의 군투입이 정당했나. 요 3개만 보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요점 정리하고 나머지 6명 재판관들에게 우리가 심리할 거는 요 3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4일 5차례 변론일이 끝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갖고 뭐래요. 주 1회 자기네들의 뭐 어떤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2월달 한 중심 되면 이제 그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몇 대 몇이냐는 걸 자기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빠르게 권한쟁의 심판 한 거 빨리 하면 헌재 재판소장 국회목을 임명 안 할 리는 없죠. 그래서 제가 구인 체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이나 좀 이상한 기관에서 헌법재판관의 어떤 몫을 권한쟁의 심판을 딴 데서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정당한 거를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인 체제로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란죄를 왜 민주당이 제외를 해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그렇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사람만큼 설명 잘한 사람이 없더라고. 요거만 딱 들으면 너무너무 쉽더라고. 응? 왜 내란죄 부분을 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헛갈리는데 이 사람 너무 이걸 정리를 잘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금방 설명해 줄게요. 내란죄 부분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뺀 게 아닙니다. 국회 소추위원회예요. 민주당이랑은 이제는 탄핵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탄핵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먼저 잡아요. 탄핵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소추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국회에서 대리인으로 헌재에 나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인데 왜 빼냐 라고 처음에 여러분들도 의심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 범위에서 뺀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국회를 침탈하고 계엄령 포고라고 다 내란 행위에 포함돼요. 근데 죄를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쉽지요? 죄를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란 다 들여다본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헌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징계 청구를 하는 데라 그랬죠. 응? 쉽게 헌재는 징계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야. 대통령의 이 탄핵, 즉 윤석열이가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얘는 파면이 맞냐 안 맞냐만 보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다가 군을 투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란죄에 포함되잖아. 다 들여다 볼 거지만 이게 형사사건의 죄가 되냐 안 되냐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쵸? 이제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하 와닿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횡령을 했어. 횡령을 했는데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응? 징계위원회 열려. 횡령을 몇 억을 횡령한 게 드러났어. 빼도 박도 못해. 그럼 공무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파면하죠. 그 징계위원회에서 얘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거 안 하잖아.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얘는
공무원에서 파면하냐 안 하냐 그거만 보잖아. 나머지 횡령한 거는 어떤 형사사건의 책임은 사법부의 책임이잖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얘 횡령한 거 빼가 아니라 횡령한 거 볼게. 횡령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너는 파면이 맞아. 요까지만 본다는 거야. 근데 횡령을 했으니까 너는 죄가 있어. 죄값은 형량이 20년이야.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그거예요. 내란죄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란죄를 들여다보는데 그 형법상의 내란죄가 형사사건에 왜 그러냐면 형사사건은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잖아. 형사사건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증인들이 엄청나게 와야 되고 이 죄를 성립하려고 그러면 1년도 더 걸려요. 우리가 형사사건 여러분들 재판 같은 거 받아보면 1심이 막 1년 가잖아. 헌재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보겠다는 게 아니야. 이 징계 청구가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걸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헌재가 지금 보겠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 게 있냐 없냐. 즉 국회에다가 계엄을 선포하고 통보했냐 안 했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시대적 국가의 내란 상황이나 전시 상황이나 이런 요건이 됐냐. 첫 번째 그걸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헌재에서 본다는 게 계엄 포고령이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그 계엄 포고령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집회 결사의 자유 금지 이런 것들은 과거 전두환이가 했던 그런 반헌법적인 포고령이 포함되어 있었잖아. 이것도 반헌법적이다. 이것도 위헌적인 사유가 많다. 세 번째, 국회에 군을 투입했냐 안 투입했냐. 국회는 전쟁이 나도 국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면 계엄의 해제권은 국회에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런 행위들. 그렇죠? 그거를 그거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인용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이제 파면이 되면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의 지위가 이제 박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에 걸려있던 형사사건의 소추를 면했던 사건들까지 윤석열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란죄냐 아니냐는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에서 재판정에서 사법부가 싸우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맞겠죠. 분명히 얘는 횡령을 했어. 근데 횡령을 우리는 징계를 하는 거지. 횡령을 했기 때문에 넌 파면이야. 넌 파면 당했으니까 그 죄는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아. 그 사법부의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란죄를 뺐다라고 하는 게 내란죄를 뺀 게 아니에요. 내란죄의 형사사건의 책임 부분을 안 다루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요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헌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국회가 통과시켰고 그 국회에서 헌재에다가 보낸 것은 탄핵 소추 의결서예요. 그 탄핵 소추 의결서에는 내란 행위를 다 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할 건데 그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하고 축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내란죄 성립 여부. 가장 핵심 뭐야? 내란죄가 성립되냐 안 성립되냐는 형사적인 사건이야. 그거만 내란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는 굳이 헌재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쉽죠. 오늘 아니다. 요거 또 하나만 할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듣죠. 뭐 자유민주주의.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실 우리 민주주의랑 정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이는 놈들은 대부분 수구 세력들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여갖고 엉뚱하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자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민주주의가 팽창을 할까요? 자유주의가 팽창을 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한 그 정치적인 혼란기고
막 극우들이 득세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유주의하면 마치 우리가 만약에 무한 자유, 프리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유주의 니꼴 뭐냐? 엘리트주의예요. 자유주의 니콜 엘리트주의예요. 그게 무슨냐? 그게 바로 세계화의 병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유주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치? 자유주의 니콜 엘리트. 그 엘리트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잘나거나 못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약자이거나 강자이거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는 행복의 추구권이 있고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소수의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부터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오히려 뒤덮어서 그런 거예요. 말은 자유주의지만 소수의 엘리트들이 부를 축적을 하고 모든 권력을 갖다 보니까 사실상 모두가 어떤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아픈 거 걱정 안 하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박탈당하는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게 마치 시장 자유 그런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인간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간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무서워하는 새끼예요. 그래서 늘 자본을 무서워했게 국민을 무서워하는 대통령이면 이딴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본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초부자 감세를 단행을 하고 손발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고 노조를 범죄자 취급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혼란기를 겪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유가 붙는다 그래갖고 특히 우리나라 앞에 자유가 붙는 단체치고 정상적인 단체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에 앞에 자유자 붙는 새끼들 중에 정상적인 새끼들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자유총연맹, 자유 뭐뭐뭐. 자유를 가장 박탈하고 자유를 억압했던 새끼들이 민주주의를 쓰고 자유를 쓰는 새끼들입니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모든 인간 중심의 공화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결여된 자본주의, 그 자본이 우선시되는 자유주의가 세상을 점점 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곧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유주의, 엘리트주의, 돈, 니콜, 힘. 돈이 곧 파워가 되는 거예요.